네, 오늘의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방송 듣는 분들 주식 투자가 어때요? 요새 좀 어렵지 않나요? 뭐 밸류 그 가치주들 또 올라간다더니 오늘 또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거의 알맹이가 없었어요. 거의 뭐 까보니까 뭐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잘하면 표창장 줄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그런 그게 아니고 정책이 아니고 그냥 일단 잘해서 뭐 보고서 써서 제출해라. 그럼 우리가 잘했다고 상 줄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망 매물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국장입니다. 미장은 오늘도 좀 평화로운 것 같고 근데 주식 투자가 저도 어렵게 느끼지만 다 어려워요, 다. 특히 이제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더 어렵고, 요즘에는 이제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시장 이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가는 종목들만 가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안 가고, 근데 가는 종목들을 사자고 하니, 가는 종목들은 또 너무 차트상으로 많이 올라 있고, 그 미국 장을 사야 된다 생각하는데, 막상 실천은 잘 안 되고, 뭐 내 종목들은 물려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또 애매한 거죠. 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미국장에 지금 뛰어들자니까 또 너무 또 내가 들어가면 또 거기서 또 물릴 것 같고 또 지금 내가 국장에 있는 팔 종목들을 물려있는 종목 팔면 내가 팔면 예 그때부터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엄청 또 힘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갈팡질팡 하다 보면 심리적인 게 흔들리면은 그때부터 주식 투자는 재미가 없고 쫓겨요. 쫓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멘탈이 털리기 시작하면서 잘 안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운이 좋으면 잘 될 수 있겠지만 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위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경제 전문가들 맨날 틀리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누나 아시죠? 캐시우드 누나, 돈나무 누나. 이 누나가 뭘로 유명해졌죠? 음, 기술주 투자 잘해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테슬라 초기 투자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테슬라 살 땐 좋았는데, 어, 테슬라 이후로 이제 뭐 가치주 장세 한번 오고, 그 이후로 쭉 내리막길 걷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명색이 기술주 투자자인데, 이 누나도, 예, 엔비디아 거의 못 샀어요. 엔비디아 주식을 너무 다 빨리 팔았고, 심지어 이제 보세요. TSMC 주식도 지금 엄청 오르고 있는데, 매도를 했대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이 누나가 저희보다 똑똑하지 않겠어요? 예, 훨씬 똑똑하지 않겠어요? 이 누나가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걸 팔고 앉아 있겠어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그럼 테슬라는 더 샀다고 했는데 테슬라는 지금 약간 좀 마탱이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보세요. 예, 이분도 유명한 분이죠. 마이클 버리. 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그 정도로 빅쇼트의 주인공.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인데 올해 어떻게 해요? 올해 초에 뭐라고 했냐면 아시죠? 예. 반도체 쇼치자고 했잖아요. 반도체 쇼치자고 해놓고 자기가 얼마큼 산지 모르겠지만 근데 풋옵션 모두 청산하고 이제 여기 일주일 전에 알파벳이랑 아마존 샀대요. 예. 이거 결과만 보면은 뭐 맞죠? 이게 주식의 전문가나 초보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미국 주식 S&P나 살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냥 훨씬 성과가 좋겠죠. 지금 대부분 사람들 그냥 S&P 투자해가지고 한 사람들 뭐 1년 정도 성과를 따져보면은 국내 대부분 투자 한 90% 이상 이길 거예요. 맞죠? 예. 저도 미국 주식을 많이 못 썼어요. 저도 그 이유가 있는데 저는 약간 그 오기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국장 위주로 하는데 미장이 물론 종목이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국장 위주로 하는 게 뭔가 이제 저도 이제 꾸준히 뭐 손실 난 데는 없고 돈을 벌고는 있거든요. 근데 돈을 벌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제가 뭐 엄청 뭐 이 주식으로 뭐 대박을 찾았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씩 이제 벌어가면서 늘려가고 있는데 뭔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국장에서 나도 나름대로 전설적인 투자자가 돼보고 싶다. 국장을 꼭 정복하고 미국을 가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요즘에 내가 또 책을 좀
가까이 두고 있는 편이긴 하잖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좀 뭐랄까 이 미국의 그런 막강한 이제 ICT 헤게모니, 정보혁명 헤게모니가 어쨌든 당분간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저는 후회하는 성격은 아닌데 제가 막 열심히 나름대로 제 나름 노력을 했거든요. 유료 세미나들도 듣고 뭐 돈 되는 강의라고 생각하는 거 돈 주고도 막 듣고 이렇게 했어요. 저 나름 노력하고 책도 엄청 많이 보고 그래서 머릿속에 그 생각은 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를 심지어 샀었어요. 엔비디아 샀었는데 팔았지. 엔비디아도 팔고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지금 빅테크 종목들이 이게 차트상으로 많이 올라서 비싼 게 아니구나 했는데 뭔가 그 미련 때문에 미국장 쉽게 투입을 못하고 엔비디아도 그냥 팔고 이렇게 해서 왜냐면 제가 국장 위주로 리포트도 많이 보고 하니까 그쪽으로 아무래도 눈길이 가요.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또 한 두 종목 정도를 국장에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이제 미국 국장에 좀 지금 엔비디아 사는 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조금 미국 국장에 대비를 좀 해야겠다. 왜냐면 이게 차이가 물론 단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격차가 이제 앞으로 더 벌어질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런 것들을 요새 책 읽으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 투자가 참 어렵고 다 어려운 거고, 예. 어쨌든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예, 요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서평으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요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잘 요약을 해놨어요. 유럽과 미국을 비교해 놓은 건데 어쨌든 이런 책에서도 미국에 투자해라 이런 뉘앙스는 아닌데 이제 미국은 예,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 보신 분들이 많겠죠. 예. 근데 좀 지루하려나? 한번 볼까요? 어,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뿌리는 유럽이죠. 예. GDP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은 아예 상대가 안 돼요. 보이시죠? 예.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한때는 비슷했어요. 금융 위기 때는 2008년도 때는 잠깐 EU 총합이 지금 29개국일걸요. 이렇게 잠깐 역전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더 벌어지고 있죠. 지금 어떠냐면은 캘리포니아 한 주만도 이런 주요 국가들이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못해요. 이게 더 캘리포니아가 더 나갈 거. 이게 옛날 자료니까 훨씬 지금 더 장난 아닐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프랑스, 독일, 영국. 예, 그 나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미국에서 제일 후진 동네 있잖아요. 농사 짓는 동네. 아이다호, 미시시피. 완전 깡촌. 여기 GDP보다도 못해요. 그만큼 이 미국이 엄청나요. 그리고 유럽은 어떻죠? 음, 유럽은 전통적으로 어떻냐면은 뭐 그 문화, 사상, 철학, 뭐 그런 르네상스의 발상지 이런 데죠. 철학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자부심이 강해요. 자부심이 강하고 전통적으로 명품이나 관광 산업들이 발달했죠.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 이 ICT 산업, 정보 통신 기술 사업에 투자를 많이 안 해놨어요. 이 산업들은 초기에 돈을 되게 많이 투자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은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탈이 되게 발달해가지고 요런 데다가 계속 적자가 나도 기술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지금 그런 결실을 보는 거죠, 미국이. 예. 잘 나가는 빅테크들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은 그런 산업을 아예 못 키웠어요. 거기다가 관광산업이 발달했는데 중국이 요즘 중국 사람들이 제일 큰 고객인데 중국인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을 안 열고 있어요. 우리나라 와도 이제 예전에는 면세점 가다가 지금 다이소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돈 안 내니까 유럽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지금 다 안 좋아요. 지금 주요 국가들 제일 큰 형님이었던 독일도 안 좋아요. 독일은 예전에는 잘했어요. 왜냐면 그 독일은 메르켈 총리 취임 이후에 재정 통제 자료가 나라 비해서 줄였는데 프랑스는 조금 여기 뭐 연금도 엄청 많이 주고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근로 시간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만 재정 유지해가지고 경쟁력이 더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옛날엔 잘해서 남유럽 재정위기나 그리스 재정위기 때 모두 독일이 앞서서 해결했는데 최근에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독일이 그 전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게 독일이 에너지를 러시아에 많이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안심을 한 거지. 뭐 이런 일이 전쟁이 벌어질 줄 알았겠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안전적으로 천연가스를 조달하고 있었고, 근데 천연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이 딱 터지니까
이게 천연가스 끊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독일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라서 뭐 석유화학 이런 사람들이 제조업이나 석유화학 산업이 많은데 여기 이제 돌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전기요금도 10배 가량 폭등했고, 예, 물가 상승 등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음. 그리고 아까 말한 중국 시장이 어중도가 높아서 중국 경제 안 좋으니까 더 안 좋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산업 분야는 미국의 ICT 독주를 뒤집을 나라는 없다. 이건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다, 예, 이런 나라. 그래서 여기 재밌는 질문도 있는데, 음, 안, 아는 유럽 기업 이름 한번 대보세요. 지금 딱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개 이상 바로 말하면 성공. 5개 말 못할걸요? 저도 모르겠는데, 유럽 기업 뭐 있어요? 근데 반대로 미국 기업 이름 말해보세요. 예. 줄줄줄줄 나오지 않나요? 예.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제 차이. 자본시장도 비교가 안 되죠. 예. 독일 시가총액보다 애플 하나로 압살입니다. 예. 독일 1위 SAP 미국 가면 42, 프랑스 1위 루이비통 미국 가면 15위. 예. 미국이 못하는 거는 주류 산업 정도. 예. 버핏도 말했죠. 미국이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나은 베팅은 없다. 달러 헤게모니도 막강. 예. 그리고 게다가 미국은 이제 에너지 부국, 예. 에너지도 수출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왜 유럽이 이렇게 되느냐? 유럽은 공생과 연대 문화가 강하고 이제 좌파 정당이 되게 득세를 해요. 이 정치 색깔이 그래요. 노동조합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왜 노동조합이 발달돼 있냐면 옛날에 중세시대 뭐 길드나 장인 문화 이런 게 되게 발달한 게 유럽이라 가지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로시간 자체가 적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연금을 많이 줘요. 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은퇴할 때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금이 나오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월급의 4분의 3이 나온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0만 원 원래 나왔다면 4분의 3은 얼마야? 한 220만 원, 2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 같아도 일 안 하겠다. 그만두고 그냥 연금 받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 공무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무원 비중이 무려 그 1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 정부들이 고용 책임의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한대요. 그냥 많으면 일을 빨리 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면 그만큼 이제 프로세스가 늘어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천천히 하고 예, 빨리빨리 해도 좋은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유럽의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교육이 무상 입학이 무료인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학을 아무 때나 의대도 그냥 막 뽑는 거야. 뽑아가지고 졸업을 못하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1년 낭비가 많이 되죠. 그냥 아무 쉽게 말해서 막 개나 소나 의대 다 가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 탈락한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탈락하는 인재들이 돈 낭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국가적 경쟁력 그 제고 측면에서 낭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돈이 없으니까 학비를 못 받으니까 뭐 정부에서 주는 게 다니까 이제 대학에 뭐 기자재나 이런 것도 형편없는 거겠죠. 뭐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미국 학비가 매우 비싸죠. 그래서 다 학자금 대출받아 다니잖아요. 근데 대신 이제 미국의 학비 그 대학들을 전부 다 기금 자체를 운영해서 그거를 투자로 굴려요. 그러니까 이 투자 수익만으로도 대학을 운영하는 기금의 한 3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잘 되는 게 뭐냐면 연계가 잘 됐잖아요. 실리콘밸리, 월가 이런 데 다 연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인재들은 좀 공부 잘한다 하면은 다 결국 월가나 실리콘밸리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이렇게 교육에서부터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죠. 영국은 브렉시트 탈퇴한테는 좋았지. 탈퇴하고 나서 지금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어요. 탈퇴할 때는 좋았지만 이게 이제 EU 탈퇴하다 보니까 통관 절차가 생긴 탓에 수출입의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유적으로 왕래도 안 되다 보니까 원래 거기 그 일하던 뭐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하러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그러니까 섬나라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통관 절차 생기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난으로 고통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민자 문제도 심각해요. 예. 미국도 이민자들이 있지만 좀 결이 다르죠. 왜냐면 미국은 원래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예. 유럽에서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이민자끼리의 갈등보다 원래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 흑백 갈등이 사실 더 큰 문제고 그 이제 히스패닉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히스패닉들이 그 뭐 종교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고 거기 이제 어쨌든 국경을 봉쇄하면은
그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 유럽만큼 큰 문제는 아니. 근데 유럽은 왜 문제냐? 난민들이 아프리카나 저기 동유럽 쪽에서 흘러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종교가 뭐죠? 무슬림이에요. 대부분 무슬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갈등이 여기 백인들이랑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종교와 문화적 배경이 아주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냐면은 프랑스나 영국의 무슬림 인구 비율이 거의 16%, 인구의 16, 17%예요. 엄청 많죠. 맞죠? 그러니까 4명 중에 뭐 5명 중에 1명은 무슬림인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절대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이들을 뭐 이렇게 뭐 이걸 위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유럽에서 이제 또 나토 문제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은 원래 이제 그 뭐랄까 나토라는 개념 안에 유럽이랑 미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돈 다 쓰죠? 방위비는 국방은 누가 지켜주죠?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켜주는 거예요. 미국이 방위비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미국에 기대 놓으니까 나토 그것 때문에 그 협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럽 나라들이 방위비를 많이 이때까지 안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써야 되는 금액만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게 싫다는 거죠. 이제 너희 돈 내라는 거죠. 예. 안보 무기 순자 싫어. 이제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제 너희 돈 더 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스럽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은 유럽은 자기들의 최대 고객이 누구죠? 관광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중국에게는 엄청 잘 보여야 돼요. 예, 샤바샤바 해야 돼요. 중국이랑 자기들 멀어지면 힘들어요. 근데 또 미국은 어떻게 하라고 있죠? 중국하고 편 먹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표지선에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예. 근데 중국에 잘 보여야 되고. 또 요새 떠오르는 데가 어디죠? 인도죠. 예. 근데, 인도도 이제 유럽을 좀 무시하는 실정이 돼요. 왜냐면은, 인도 요새 엄청 잘 나가잖아요. 경제 성장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유럽이 자기 이제 좀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이상한 협회 이런 그런 거를 해가지고 막 인도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자기들 자꾸 훈수 뜨는 거야, 훈수. 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표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훈수 뜨는 거죠. 뭐 약간. 그러니까 인도가 그 싫어한대 별로 너 뭐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난 너희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이제 인도랑도 별로 안 친해. 유럽 애들 좀 인종차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지 약간. 예. 그 자부심 같은 거. 근데 사실 유럽은 쇠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어쨌든 미국은 좋은데 투자를 보면은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만든 건 아닙니다. 미국도 항상 총기 문제, 마약 문제, 그리고 빈부 격차가 되게 심해요. 미국은. 예. 유럽의 좋은 점은 뭐냐? 아까 제가 연금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의 비율이 아주 높아요. 예, 노조도 잘 돼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부자는 많이 없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비슷할 수 있는 거죠. 복지에 신경 많이 쓰는 나라들이니까, 특히 북유럽 같은 곳들은. 근데 이제 미국은, 나라는 되게 좋지만, 이게 하위층의 그 비율이 되게 높아요. 못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맥도날드에서 알바하고 살겠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은. 그리고 이제 빈곤층이 너무 많고. 어쨌든 이제 유럽과 미국을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가서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는 종목만 갔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주식 순위 분석 보자. 오늘의 대장은 알테오젠이 아닌가 싶네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오늘은 그러니까 이때까지 약간 가치주들이 한 1, 2주 동안 엄청 주목받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 가치주들이 정부 밸류 프로그램이 약간 실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알테오젠은 이제 모멘텀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단타 쳤거든요. 단타 쳤고 조금 먹고 나왔는데 저도 알테오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저도 아까 후회하는 그런 거예요. 이 대장주라고 몇 번, 수없이 언급했던 종목인데, 결국 꾸준하게 못 들고 있어서 이 과실을 못 누리는구나. 알테오전 제가 무조건 바이오 쪽에 알테오전이다 했었는데, 저도 뭐 샀다 팔았다 결국 이럴 때, 이때 없었어요. 오늘 단타 치고, 그냥 이제, 돈 조금 벌고 났는데, 조금, 예, 아깝긴 하네요.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추정하는 규모로 볼 때는, 이게, 절대
쉽게 꺾이기보다는 앞으로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뭐 약간 분할로 담으면은 진짜 요 정도까지 열어놓고 예, 이렇게 뭐 단기간 노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테오전은 많이 올랐지만 그 제가 그 마일스톤이나 뭐 이런 그 계약한 내용을 살펴볼 때 충분히 더 갈 여진이 있다. 근데 여기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체험 못죠. 이런 거는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뭐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갑자기 얘기해주고 싶긴 한데 요새 엔비디아가 이제 장난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또 이거 제가 쓴 글에 있어요. 버핏클럽에 가입하시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좋은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이제 제가 딴 거 또 보여드릴게 재밌는 거. 다운로드가 아니고 홈. 오늘의 리포트 보자. 오늘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엔비디아 주가는 버블인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예, 엔비디아 사고 싶잖아요.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잖아요. 엔비디아 주가는 버블인가? 어떨까요? 근데 이제 이 리포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엔비디아 주가 상승 속도는 98년도 00년 대표주였던 시스코 주가 상승을 상기시킴. 그만큼 가파르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후에 실제 급격히 악화됨. 시스코는 회복을 못했다. 현재 반대로 엔비디아는 예상을 상회 중이고 가이던스 맨날 깨고 있죠. 부정적으로 볼 만한 신호는 부족하다. 그래서 실적이 맨날 서프라이즈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라블라. 그래서 엔비디아 매출 증가 추세고요. 비교했어요. 90년대 시스코를 따를 것인가. 그래서 이 리포트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시스코는 이제 매출 이익이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매출은 아직 우상향. 근데 이 리포트를 왜 일단 말씀드린 엔비디아 약점이 있다. 경기 순환을 피하지 못한다. 엔비디아 매출 증가율을 보면 늘어난 추세다. 그러나 3, 4년마다 매출이 한 번씩 급격히 둔화된다. 근거가 약하지 않나요? 예,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약간 리포트가 좀 이상해요. 지금 AI 쪽은 제가 봤을 때 그 산업의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에코프 일부 카페를 보면 에코프로의 고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랑은 달라요. 명확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게 지금 경기 순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 지금 엔비디아는 독점이죠. 독점이고 AI 혁명은 에코프로랑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에코프로는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고점일 때 이거는 고점이다 고점이다. 저 영상도 제작했고 에코프로는 사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근데 에코프로는 뭐죠?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에코프로가 이제 양극 제사잖아요. 예, 전기차에 들어가잖아요. 예. 기존의 내연 기관차는 예, 완성차에 그게 뭐랄까 확실한 경쟁 우위가 있지만 그 모터가 중요하지만 얘들은 뭐가 중요하죠? 예, 배터리가 중요하니까 그 논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침투는 늘어나죠. 전기차 침투가 왜 늘어나요? 모두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 그잖아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정책을 세워놓고 언젠가 전기차 침투를 높일 것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랑 연결돼 있어요? 결국에 예, 정책이랑 정부 정책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정부 정책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야인가요? 예, 예측 못하죠. 예. 지금 트럼프 되면은 다 갈아엎겠다 하잖아요. 물론 이제 속도가 늦어진다고 그게 전기차 침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 변수 예측할 수 있나요? 이건 예측 못하는 변수예요. 거기다가 어 이제 전기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은 아니지만 배터리를 나중에 내재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겠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높게 받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향을 받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랄까 핵심 그 자재인 건 맞지만 예, 핵심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얘가 완전 무결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가 무조건 많이 만든다고 많이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이런 산업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양극재는. 근데 많이 파는데 지금 여기 전기차 침투율이 늘어지면은 적자 나는 거잖아요. 예, 공장 돌리는 데는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다 그 문제가 있지만 기술 우위가 또 이제 이거 비싸잖아요, 양극재는. 중국상은 싸잖아요, LFP는. 예.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은 얘들이 다 장악했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경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원료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 원료 조달하는 것도 지금 뭐 중국가 엮여 있고 지정학적 문제가 엮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환경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예. 얘가 완전히 내가 만들기만 하면 다 팔려? 그게 아니라고요. 예. 그럴 때가 있죠. 이제 그 모든 상황이 아울려 맞아 떨어지면. 근데 그 AI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걸 읽어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게 샘 올트먼 오픈 AI 설립자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 리포트를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AGI가 뭐냐? 예. 인공 일방지능이라고도 하는데 엄청 발달된 인공지능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도달하는 게 모든 빅테크들의 목표예요. 뭐냐면 이 단계는 그러니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듯이 스스로 감정도 가지고 있고 뭐 스스로 추론도 하고 막 이런 인간과 동일한 지성체예요. 예,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단계 아직 도달 못했다고요. 이런 단계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서서 살펴보자면은 인공지능 단계가 뭐냐? 약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 컴퓨터로는 인간은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컴퓨터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활용한 중점을 둔 게 약 인공지능. 근데 강 인공지능은 이런 특정 조건이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게 이거고 인공 일반지능은 더 발달해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고 인간과 동일한 지성체. 그래서 초인공지능 뭐냐면은 이런 강인공지능이 지능 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딥러닝을 하잖아요. 계속 이제 그럼 어느 순간 지능이 계속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똑똑해져가지고 진짜 뭐 궁극의 지능 뭐 하이브리드 뭐 완전히 뭐 그런 지능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특이점 인공지능이 스스로 연쇄적 개량을 통해서 발전하다 보면 인류의 지능수 월등히 뛰어넘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인류의 어 파멸을 걱정하는 이런 두머들 이런 그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예. 나중에 애들이 엄청나게 발전하면 갑자기 핵무기를 다 발사시켜가지고 인류를 파멸시키고 그때부터 로봇과 인간 살아남은 인간들과의 전쟁이잖아요. 아 그게 진짜 현실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지능이 강인공지능이 막 발전하다 보면은 바바박 이제 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예, 다 계산해가지고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올 수 있다. 그런 부류가 있고요. 이 두머가 누구냐면은 예 그래서 이 인공지능 발전 걱정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예. 근데 반대로 부머는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완전 개발해야 된다. 이게 샘 알트먼입니다. 예. 그래서 올트만 얘기가 돌아와가지고 올트만도 유대인 혈통이에요. 예. 버핏도 유대인 혈통인데 유대인은 돈에 대한 DNA가 다른가 봐요. 예. 그래서 오픈 AI가 요 일리아 수축해버 이 사람과 같이 설립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요 얘를 해고했어요. 왜냐면 오픈 AI 그 설립 목적이 뭐냐면은 이 아까 위에 말한 AGI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인류 전체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 긍정적으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원래 모토는 이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 조직으로 시작했지만 이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처음엔 적자를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받아 그 어디로부터 받았죠? 예,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받았죠. 근데 이제 비영리 조직이고 원래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주 수익이 생길 시에 수익 상한을 투자금의 100배로 제한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대박이 났는데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고 얘가 좀 올트만이 좀 생각을 한 거예요. 돈도 계속 받아야 되고 더 얘는 개발을 시켜야 되겠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뭔가 좀 얘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좀 제동을 걸어야겠다. 이게 이제 AI 발전이 위험하다. 좀 태클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게 해고를 했어요. 이 사회를 이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올트만이 갑자기 잘리니까 이제 이 사회는 이제 중간 지주격이라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투자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갑자기 뒤통수 맞은 거죠. 엄청 열받았어요. 시티아 나달레아 그 CEO가. 그래서 이제 복귀시켜라. 복귀시키라 했는데 복귀 안 됐죠. 그러니까 올트만큼 더 마이크로소프트 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 지분 투자했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경쟁자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 대빵이 오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러면 저기 우리 편이 됐네. 그래서 주가가 날라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 이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이게 결국 이상주의잖아요. AI 개발을 조금 느린 속도로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결정이 이 사회 그 기업 가치 오픈AI의 기업 가치를 날려버렸다는 비난도 있었고 그 우리 사주 매각 계획이 있었는데 이 직원들한테 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서 직원들이 반발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770명 중에 700명이 올트만 복귀 안 시키면 마이크로소프트 이직하겠다는 서한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답이 없지. 다시 복귀했어요. 그리고 얘는 뭐 잘려갖고 나왔고. 이 사건은 이상주의에 대한 자본주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시사하느냐. 예. 이제 인공지능의 출현을, 강인공지능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핵무기의 위험성을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지금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체결됐잖아요. 예. 핵 확산을 막자고. 근데 어때요? 핵무기는 점점점 개발돼서 많은 나라들이 들고 있어요. 이 출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나라의 미래가 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지 마라면 안 할 거 다 하고 있다고. 빅테크들이 다 목숨 걸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있잖아요. 요거를 다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AGI 핵심은 챗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결국 이 수준에 누가 제일 먼저 도달하느냐 핵심인 거죠. 그리고 누가 그래서 표준 모델을 세우느냐. 왜냐고요? 이 시장은 똑같아요. 스마트폰처럼 선점하는 자가 앞으로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점했다. 앞으로 이 시장은 100년 동안 진짜 꿀 빠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걔가 무조건 독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이 걔들이 바보예요. 걔들이 뭐 공급 가능 이런 거 뭐 그게 아니고 이거를 선점해야 자기들이 이제 미래의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다 그렇게 실리콘밸리 월가 똑똑한 사람들이 그 모두 모인 그런 빅테크들이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AI 기술 개발에 대한 속도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폐쇄형으로 하느냐 개방형으로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그 직장 생활에 많은 부분도 조금씩 AI로 대체되겠죠. 그래서 AI 리트러시가 필요하다. 앞으로 AI를 도구로 다룰 수 없으면 대체될 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그 저기 챗GPT 같은 강의 이제 돈 주고 듣는 거. 지금 당장은 제가 뭐 쓸모 없을까 수 있지만 제 직장에서 그거 쓰는 거 아니지만 그거 돈 주고라도 좀 들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 들으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뭔가 부가가치가 되는 일이 추후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 돈을 안 아끼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를 좀 앞서가려면 그런 걸 직접 써보고 활용할 줄 알아야지 내가 뭐 이렇게 트렌드도 잘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 주고 몇십만 원 주고라도 그냥 들을 생각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면 AI가 뭐 에코프로처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옛날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처음에 생각했을 때 스마트폰 나오기 전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오기 전의 시절 우리 그 막 무슨 삐삐도 있었고 그 전에 뭐 있었는 뭐 그냥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냥 뭐 256 칼라 나오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는 굳이 폰으로 영화를 보고 뭐 인터넷 뱅킹을 다 하고 이런 게 필요할까? 필요 없잖아요. 없어도 잘 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런 기능을 만들면 모두가 다 쓰기 시작하면 안 쓸 수 있나요? SNS도 똑같은 거죠. SNS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쓰니까 다 쓰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 스티브 잡스가 하면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만들 때 스티브 잡스가 뭐 시장 조사 이런 거 안 했어요. 원래부터 이제 제품 출시할 때 대기업에서 시장 조사 하고 하잖아요. 이 스마트폰 나오면 쓸 거세요? 예, 어떤 기능이 필요하세요? 아니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예, 빅테크들은 이게 차이점이에요. 공급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김기현민 애널리스트께 있을 거예요. 잠깐만.
이게 지금 중요한 시사점이 있거든요. 어, 블로그 있는데, 어, 김경민 애널리스트, 변명한, 여기 있다. 목록 보기 해볼까요? 어, 인텔 그 블로그에서 보셨다는데, 이제 AI PC도 나올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있대요. 저도 한 두세 번 읽어보겠는데, 블라블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기능이, 지금 컴퓨터 쓰는데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AI PC가 나와서 이렇게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해 준대요. 그럼 사게 될까요? 안 사게 될까요? 결국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예.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빅테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게 뭐 공급 가행 이런 게 공급 가행이라기보다 아까 위에서 말한 예. 먼저 선점한 사람이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재료 만드는 제조업이 뭐 양극재 이런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음, 뭐 속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약간 초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 미래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구글, 메타 많은 애플 빅테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10년 지나서 20년 지나 생각해볼까요? 10년, 20년 뒤에 누가 살아남을지 알 수 없죠. 그거를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인데 어 어쨌든 누군가는 살아남겠죠. 근데 그 중에 그 빅테크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A가 가장 늦게 대체할 직업인 C레벨. C레벨 뭐냐면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 뭐 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의사결정하는 사람 수준이 정도 돼야지 AI가 대체할 수 없다. 통찰력을 가지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힘들겠죠. 그 정도 능력인 사람들은 되게 드물잖아요. 그럼 뭐해라? 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의 주식을 사모아야 된다. 되게 이 리포트 되게 잘 쓰고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빅테크들은 어 나중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강대국들이 만든 것처럼 얼마든지 사다리를 걷어찰 수 있기 때문에 다 만들고 나면 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비싸냐 그 밸류 수준이 어떠냐면은 지금은 좀 비싸긴 해요. 쉽게 말하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740달러 지금 800달러 왔죠. 엔비디아 마진 기준에서 그러니까 마진율이 되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올라갔어요. 왜냐면 지금 그 H백을 엄청 부르는 대로 가격을 받고 돈을 받고 있잖아요.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지금 왜 그런 거죠? 독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면 팔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 독점이 깨지면은 당연히 그게 깨지겠죠. 근데 이제 그 AMD나 ARM 같은 데서 칩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을 못 미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키는 뭐죠? 독점을 계속 유지하면 음, 어 주가는 잘 안 꺾이겠죠. 미국 저기 네덜란드의 SML도 가격이 잘 안 꺾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엔비디아 가장 큰 이유는 빅테크들의 칩 내재화 시도. 예. 그래서 아마존, 구글, 애플, 메타, 테슬라 모두 자체 칩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도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결국 이제 돈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이 빅테크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거대 공룡들이죠. 예.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투자하려다가 네이버를 딱 접은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이제 LMM,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챗GPT 같은 모델 하나 만들려면은 네이버는 만들었다 호평을 받고 있죠. 클라우드인가 클로바인가 뭐.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나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어, 네이버는 고작 한두 개 만들 수 있는 인형 현금 흐름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얘들은 애플 같은 경우는 제일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기업이죠. 아마존 이런데 한 200개씩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네이버가 이제 국내 이제 검색 엔진 독점적으로 차지할 수 있겠지만 이런 AI 싸움에서는 그래서 제가 약간 투자란 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은 뭐 재무 분석 다 해가지고 뭐 밸류 분석 해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뭐 모든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은 쉽게 또 잘 빗나가잖아요. 근데 엄청 짧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장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일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예. 경영진이죠, 경영진. 예. 경영진이잖아요. 기업 자체의 그 비즈니스 우위도 있지만, 예. 비즈니스 우위는 기본이고요. 예.
이거 다 따져봐야겠지만 경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미국은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 뭐 엔비디아, 젠슨 황, 그 다음에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시티아 나델라, 그 사람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뼈대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거의 근무해온 뼈대가 엔지니어 출신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혁신을 시켜서 회사를 살린 사람이고, 젠슨 황도 거의 창업자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빅테크들은 다 훌륭한 경영자가 이끌고 있잖아요. 메타도 지금 뭐 저기 갑자기 마크 주커버그도 창업자잖아요. 테슬라. 이 경영자가 안 훌륭한 사람 있나요, 여기 지금? 예. 근데 우리는 뭐죠? 제발 3세가 이끌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얘들은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는 전문 경영인들이고, 성과가 안 나오면 잘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혁신을 이끌려면 결국은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누가 제일 많다고요? 얘들이 제일 많다고요. 그 누가 제일 똑똑해요? 여기 세계 인재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결정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세상에서 돈 많은 기업들이고, 제일 인재들이 모여있고, 훌륭한 경영치까지 갖추고 있고, 이미 선도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럼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스치긴 했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국 투자 비중을 좀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좀, 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안 오른 주식은 저는 이제 인텔을 좀 보고 있긴 해요. 인텔이 그래도 배당도 주거든요. 배당 뭐. 인텔은 많이 안 올랐어요. 인텔이 이제 갑자기 원래 뭐 원나노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제 삼성이나 이런데 TSMC에 비해서 뒤쳐져 있었는데 갑자기 1.8나노를 한다는데 그게 뭐 되진 않겠지만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밀어준다잖아요. 예, 미국이 다 그냥 해준다잖아요. 밀어준다면 좀 믿어봐야죠. 그런 거는 맞죠? 그 팩 겔싱어도 컴백했고 그 사람은 그 훌륭한 그 경자잖아요. 전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안 올랐어요. 인텔은. 그 만약 인텔이 그거를 성공해낸다면 이제 그 미국 이제 미국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에 따라서, 미국 빅테크들의 고객사가 될 확률이 가장 높겠죠. 뭐 삼성 가겠어요. 삼성보다는 당연히 인텔이 하겠죠.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 업계에 좀 지각 변동이 또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인텔도, 예, 충분히 주가가 날아갈 개연성이 있다. 좀 장기 투자를 보고. 그리고 뭐 사실 인텔 같은 기업은 미국이 밀어준다 하니까, 이건 망하게 놔둘까요? 그렇지 않을까라 봅니다. 예. 유일하게 있는 미국의 그 종합 반도체 기업인데 뭐 빠지면 더 사면 되지. 엔비디아는 지금은 저도 놓쳐서 너무 아깝긴 한데 엔비디아를 지금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게 제가 말한 거품이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런 거죠. 아까 올트만이 이제 7조 달러를 모금한다는 게 뭐예요?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요. 예. 엔비디아 너무 독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 이제 다 지으려면은 데이터 센터 발전소 모든 인프라가 다 포함된 금액이지만 결국 이제 이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 리포트에 주장하는 거는 엔비디아 주가는 어 장기적으로는 결국 엔비디아 독점력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직까지는 경쟁자가 없다.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빅테크들 위시해서 견제하려고 하겠죠. 예, 영원한 독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당분간 명확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될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는 솔직히 다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분할로 사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겠죠. 예.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사라 말아 하겠어. 나도 500 여기 사가지고 못 들고 있다 팔았는데 제가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유, 나 인텔이나 살라 인텔이나 저도 한 사람이 그냥 미천한 투자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길게 설명하는 거고요. 오늘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고, 예, 국장은 오늘 좀, 예,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많이 올랐고요. 잠깐만, 지금 국내 주식을 한번 볼까요? 오늘 너무 말 많이 했네. 오늘 일단은 오랜만에 얘기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 진짜 빌어먹을 아니, 우리 증시는 왜 이렇게 맨날 뒤통수 맞는 일만 있는지. 그 솔직히 좀 짜증나요. 그래서 약간 뭐 이게 너무 심해. 이게 엔비디아는 뭐 미국 주식은 그냥 워낙 이렇게 우상향 하는 게 많잖아 사실. 내가 국장 웬만하면 탓 안 하고 내가 원래 이렇게 탓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진짜로 탓하는 사람 아닌데
그냥 그것도 실력이라 생각하고 탓하는 사람 많은데 요즘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 실적 나오면 이렇게 솔직하게 반응하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이제 10% 뛰어 시작하잖아요. 그럼 장 끝날 때도 뭐 8% 아니면 12%뭐 이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실적이 서프라이즈다. 그건 어땠어요? 예, 그런 좀 화나시잖아요. 예. 예, 바로 세론 나타버리죠. 십몇 프로까지 빠졌다가 다시 말을 올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그냥 비일비재하잖아요. 언제든지 방심할 수 없다. 뭐 조금만 오르면 맞고, 조금 오르면 맞고, 조금 오르면 맞고 이러니까 이제 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다 이제 그런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누가 제일 빨리 튀어? 기관들이 제일 빨리 튀잖아요. 또 기관들이 빨리 팔고 뭐 하잖아요. 특히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다 포트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오르면 팔고, 좀 오르면 팔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쏠리는 종목에만 쏠리고 오늘도 다행히 좀 말아 올리긴 했는데 이 밸류 많이 가지고 근데 어쨌든 정부 그 발표는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까지 안 내려올 거예요. 이까지 안 내려온다니까요. 제 그거는 뭔가 경험상 이까지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 절대. 예. 오늘도 말아 올렸잖아요. 아무튼 참 짜증난다. 이게 그 정부 발표만 제대로 됐으면은 양봉을 말아 올렸 양봉했을 거예요. 아침 시초에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고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증시는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참 힘든 게 또 사실이다. 워낙 테마가 많고 예, 사람들 사는 종목만 사고 그러니까 뭐 좀 가면 이렇게 되니까 뭐 가면 이렇게 되니까 좀 들고 있기 쉽지 않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세보 MH 같은 경우도 소형주긴 하지만 뭐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이런 자체가 너무 짜증나는 거죠. 예. 안 보면 그만 뭐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진짜 초장기 투자자 아니고는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주가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는 종목들이 진짜 찾기가 많이 힘들어요. 예. 지금 그래서 한국 종목들은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다 지금 오늘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랑 많이 차이 나죠. 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왜 엔비디아에 그 HBM 공급하면서 그만큼 많이 못 가느냐?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TSMC 칩을 만들고 TSMC에 칩을 공급하는 게 하이닉스인데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많이 못 가느냐? 하이닉스 그 SK는 그룹 계열사에서 돈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 돈 나갈 때 만약에 하이닉스 돈 벌어도 그 다른 계열사 퍼주고 또 배터리 사업 퍼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시원하게는 못 간다.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쥐었고 당분간 이제 삼성전자 위기다. 예, 뭐 엑시노스 뭐 그런 거 하는데 지금 그 다 안 좋은 평이 많아요. 그 주가 자체가 지금 그거를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이제 이런 AI 쪽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AI도 우리나라 수혜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다 약간 테마예요. 예, 보이시죠? 테마니까 일단 죽잖아요. 테마가 아니면 저기 엔비디아처럼 계속 가야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계속 가야죠. 그게 아니니까 결국 이제 물론 이제 일부 중에 저도 이 기업을 완전 다 세세히 아는 건 아니니까 물론 진짜 수혜 받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래서 요새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돈 있으면은 그냥 좀 애들 주식 사모을 돈처럼 생각하고 진짜 마이크로소프트나 사주고 구글이나 사주고 이런 게 낫겠다. 그런 생각 좀 들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증권사도 다 안 좋았고요. 은행주도 많이 맞았고요. 예. 오늘 그 통신주는 좀 괜찮았어요. 확실히 어 이제 여기 어디고 에이스테크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솔직히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에이스테크가 대장이고 저는 솔리드를 좀 들고 있었는데 솔리드는 왜 이게 못 가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타 지표 신용잔고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신용잔고율이란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신용잔고율이 높으면은 가기 힘들어요. 그 솔리드는 신용잔고가 되게 높죠. 5%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에이스테이크를 보세요. 0.1. 예, 왜인지는 모르죠. 이게 약간 앞에 많이 두드려 맞아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서, 예, 신용이 다 틀려서 이제 없는 거겠죠. 그렇겠죠. 뭐, 저기는 많았네. 아닌가? 어쨌든, 신용이 안 돼서, 음, 그 신용 잔고가 낮은 종목, 이런 종목 고르는 게죠.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개별 종목 볼 때.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증시 두드려 맞을 때 신용 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기 마진콜 들어오면은 투자자 우로 던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요 정도 했고요. 지금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예,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